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한 주도 즐겁고 보람차게 보내고 계신지요? 보람찬 한 주를 만드는데 분명히 보탬이 될 제품 디자인 기획론 5주차 강의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외부 환경 진단 중에서 시장 경쟁 환경에 대해서 분석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셨었죠? 이번 주에는 그보다 좀 더 큰 범위인 거시 환경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더불어서 트렌드 분석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시환경 분석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거시환경 분석의 내용과 방법을 이해하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기획을 하실 때 활용하실 수 있어야 되겠고요. 트렌드 분석을 통해서는 트렌드 분석의 내용과 방법을 이해하고 또 여러분들이 어떤 제품이나 상품에 대해서 기획을 할 때 이를 활용하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그 프레임워크 상에서 볼 때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들이 시장 분석, 경쟁자 분석이었죠. 이번 주에 배우는 내용이 바로 거시환경 분석과 트렌드 분석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둘 다 외부 환경을 다루는 내용인데 시장 분석이라는 것이 시장에 나만 있는 게 아니고 경쟁자들이 있죠. 경쟁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내 제품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분석 내에는 경쟁자 분석과 더불어서 경쟁자와 비교할 수 있는 나의 제품, 브랜드, 서비스들도 같이 분석이 되어져야 하겠죠. 사용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상 고객층도 마찬가지로 시장 분석, 좀 미시적인 환경에서의 분석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시장 경쟁 환경 분석 속에서 같이 분석되어지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좀 더 거시적인 환경 분석이죠. 이번 주에 배우는 내용들은 마케팅 기획 프로세스 상에서 봤을 때 늘상 보편적으로 거시 환경 분석이 미시적이라 할 수 있는 시장 경쟁 환경 분석보다 늘 먼저 분석이 되어서 나옵니다. 이 모듈상에서는 그 모듈의 필요성에 따라서 특히 진행되는 과정상의 범위라든가 그 범위 안에 포함된 내용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 진행되어지는 내용을 각각의 내용별로 분류를 하고 그 조사되어지고 분석되어지는 내용의 방법, 양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필요한 경우 그 모듈의 내용을 골라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분류해 놓은 곳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거시환경 분석과 트렌드 분석을 공부하시겠습니다. 트렌드 분석 같은 경우에도 거시적인 트렌드 분석과 또 미시적인 트렌드 분석이 있을 수가 있겠죠. 예, 어쨌든지 간에 미시적 측면이나 거시적 측면이나 트렌드를 분석하는 과정, 방법 이런 것들은 유사합니다. 그래서 트렌드 분석이라는 한 틀에 모아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시적 환경 분석 무엇인가요? 좀 더 폭넓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환경을 분석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시적인 환경 분석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회 요인이나 위험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향후 사회, 문화 이런 것들이 바뀌면서 우리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회 요인은 무엇인가? 아니면 그에 따라서 그러한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대비해야 되는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요인은 무엇이 발생할 것인가를 예측해서 분석하는 것이 되겠죠.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 문화, 기술, 경제, 정치, 자연, 인구 통계 등과 같은 기업이나 제품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시적 환경 변화를 예측하는 것이죠. 그에 따른 기회 요인이나 위험 요인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결국 거시적인 환경 분석은 기업 경영이나 제품 기획의 전략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시환경 분석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내용들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주요 거시환경 요인 그리고 그 요인별로 변화 추세와 핵심 동인을 분석하게 됩니다. 기업 경영 환경이나 제품 시장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통제 불가능한 거시적 환경 요인을 설명하게 되죠. 그리고 그 환경별로 주요 변화 징후나 추세 그리고 그러한 변화를 가져오는 핵심 동인을 분석하게 됩니다. 이렇게 환경을 변화시키는 요인이라든가 그 원인을 분석하는 이유는 뭘까요? 결국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환경 변화가 가져올 기회 및 위험 요인과 전략적 시사점을 탐색하기 위한 것입니다. 환경 변화에 따라서 기업의 경영 측면이라든가 제품 시장의 측면에서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그래서 그러한 영향이 기회로서는 어떻게 작용하고 위협적인 요소로서는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를 예견하고 전략적으로 이에 대비할 수 있는 대안들을 마련해야 되겠죠.
거시 환경 분석에 활용되는 도구들이 있습니다. 뭐 잘 아시는 내용들일 것이라 생각되는데, 패스트 분석 무엇입니까? Political Environment, Economical Environment, Social Cultural Environment, Technological Environment 이렇게 4가지 분야의 앞 대문자를 따서 패스트로 만든 것이죠. 이후에는 스티프 분석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스티프 분석, 패스트 분석과 대동소이하다고 말씀드렸죠. EP가 1로 갔고요. 이 다음 두 번째 E가 1로 갔고요. ST, 예, 그대로 앞쪽에 붙었습니다. ST. S는 사회적 측면, T는 테크놀로지컬, 기술적 측면, E는 이코노믹, 그리고 그 다음 번째 E, 이컬로지컬입니다. 혹은 인바이러먼트, 인바이러먼트라고 또 하기도 하고요. 생태학적 환경이라고 해서 이컬로지컬 인바이러먼트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인바이러먼트, 이컬로지컬 인바이러먼트, 그리고 P, 여기는 폴리티컬 리걸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리걸도 하나 붙어 있죠. 그래서 폴리티컬 리걸, 정치적, 법적 환경에 대해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패스트 분석에서는 생태적 측면, 우리가 살아가는 자연환경 측면에서의 분석이 빠져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 환경적 측면, 생태적인 환경 측면, 엔바이러먼트나 이컬로지컬 인바이러먼트라고 하고요. 이런 생태학적 측면에서 환경, 친환경적인 측면에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인들도 분석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그 분야를 살펴본다 하면은 이 스티프 분석을 주로 활용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델파이법은 무엇인가요? 델파이법. 전문가들을 모아서 어떤 주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의견을 모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주제에 관한 미래 트렌드 이런 것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번 쭉 설문을 하고 다시 모아서 그 내용을 이제 다시 취합하죠. 취합하고 재분류를 해서 동일한 카테고리 의견들을 다시 쭉쭉쭉 정리한 다음에 그걸 다시 또 그 전문가들한테 돌려보냅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의견을 수렴하죠. 그렇게 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기 보시면 조사 내용과 관련된 전문가를 30명에서 100명 정도로 패널을 구성을 해서 해결책과 건의안을 제안을 하도록 하고요. 그러한 제안된 내용들을 전문가를 통해 제안된 내용들을 재구성하고 편집한 다음에 다시 그런 전문가들에게 공유를 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그 의견들을 수렴하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을 몇 번 거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향후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전문가가 생각하고 있는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그러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을 도출해낼 수 있겠죠. 시대 분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에러 아날리시스라고 되어 있는데 과거의 사실을 7S 공유하고 있는 가치, 전략이라든가 기술, 구조, 그리고 관련된 관계자들, 스타일적인 측면, 그리고 체계적인 측면, 시스템적인 측면의 프레임워크에 비추어서 분석하는 방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각 시대별 변화 시점과 그 특징을 바탕으로 해서 각 시대의 조직, 산업에서의 일반적이고 핵심적인 사실을 분석하고 전반적인 변화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 이것이 이제 시대 분석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나리오 플래닝이 있네요. 시나리오 플래닝. 대본이죠. 시나리오라는 것이. 마치 연극이나 영화에 활용되는 그 시나리오를 만들듯이 미래 상황은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가정하에 그 안에서 등장인물들,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그러한 환경에 대해서 대응해 나갈까라는 것을 이제 소설을 쓰듯이 써내려가는 것이 이제 시나리오 플래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특정 상황을 묘사하고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기업이 직면하게 될 이슈에 대해서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간접적으로 소설하는 방법이 되겠죠. 분석자의 주관에 따라서 구체적인 사용 방법이 다르고 분석을 수행하기 위한 일관된 규칙도 존재하지 않겠죠. 소설의 규칙이 존재합니까? 물론 보편적으로 어떤 흐름은 존재합니다. 소설에서의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사건이 있고 그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그리고 그 사건에 대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든가 그래서 결론된 도출이라든가 이런 어떤 전체적인 그런 스트럭처들은 일반적으로 몇 가지로 이제 나눠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이 시나리오 플레이라는 것은 특정한 틀이 없습니다. 단지 하나의 조건이 있죠. 시나리오의 분석 프로세스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도록 배열하는 논리적인 객관성만 있으면 된다. 공감할 수 있는 조건들이 부여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자,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이제 첫 번째로 진행하게 되는 것이 이제 주요 거시 환경 요인을 골라내고 그러한 요인별로 변화하는 추세,
그리고 그러한 변화를 이끄는 핵심적인 원인들, 핵심적인 요인들, 이제 핵심 동인이라고 하죠. 핵심 동인을 분석하게 됩니다. 주요 거시 환경 요인 선별 및 요인별 변화 추세, 그리고 그러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핵심 동인을 분석하게 됩니다. 거시 환경 요인을 선별합니다. 해당 기업 경영 환경이나 제품 시장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통제 불가능한 거시적 환경 요인을 선별하게 됩니다. 환경 요인을 선별하고 난 뒤에는 그러한 요인별로 변화의 추세는 어떠한지, 그리고 그러한 변화를 이끄는 요인, 그러한 변화를 유발하는 핵심적인 동인은 무엇인지 분석을 해야 되겠죠. 선별한 각 환경 요인별 주요 변화 징후 및 향후 변화 추세, 그리고 핵심 동인을 분석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은 이러한 표에 정리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거시 환경 요인을 선별해내죠. 그러면은 각 분야별로 뭐 정치라든가 법률적 측면, 그리고 거시 환경 측면, 사회 문화적 측면, 기술적 측면, 인구 통제적 측면, 생태적 측면, 스티프죠. 예, 이런 스티프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거시 환경 요인을 추출해내고, 그래서 이러한 변화로 인해서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 변화의 징후라든가 향후 변화는 어떻게 될 것인가, 현재를 나타내는 징후와 또 미래의 전망, 이런 것들 내용들로 이 안에 적어 넣습니다. 쭉쭉쭉 적어 넣죠. 내용들을 적어 넣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이러한 변화의 원인, 이러한 변화를 만들어내는 가장 핵심적인 원인들을 찾아내는데, 이걸 핵심 동인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핵심 동인의 내용들을 이쪽에다가 써놓습니다. 이렇게 하면 전반적으로 거시적인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러한 그 요인별로 어떻게 변해가고 향후에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인지, 그리고 그러한 변화의 원인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도표를 활용을 해서 정리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환경의 변화가 가져올 기회 요인, 위험 요인을 추려내고, 그러한 요인들로부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 시사점을 탐색하게 됩니다. 일단 거시 환경 변화의 영향을 살펴봐야 되겠죠. 거시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이라든가 가치관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그리고 거시 환경 변화에 따라서 기업의 경영이라든가 제품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하게 되겠고요.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기회 요인, 위험 요인을 탐색하게 됩니다. 거시적인 환경 변화가 소비자와 기업, 제품에 미치는 영향에 따른 기회 요인이라든가 위험 요인들은 무엇이 있는지 도출해내고요. 이를 통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 시사점을 도출하게 되겠죠. 거시 환경 변화와 기회 요인, 위험 요인에 따른 해당 기업이나 제품, 시장에서의 전략적 시사점을 도출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은 또 이러한 표를 통해서 정리가 가능합니다. 환경 변화 요인들, 정치, 거시, 경제, 사회, 문화, 기술, 인구적인 측면, 자연, 생태학적 측면, 그리고 기타 다른 주요한 그 환경에 변화를 미칠 만한 분야, 요인이 있다면 또 정리해 놓을 수 있겠죠. 그래서 환경 요인이라든가 그 요인의 내용들, 그리고 핵심 동의, 그러한 요인들이 어떻게 변해가고 그러한 변화에 영향을 미칠 주요 요인은 무엇인가 쓰고, 그리고 어쨌든 기업이 이런 분석을 하는 것은 상품, 제품이나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근미래에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근거로서 활용하고자 함이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의 변화가 고객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정리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각 그 요인별로 고객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 그리고 고객에게 그 미치는 영향들이 기업에는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또 정리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자사의 기회가 되는 요인, 자사에게 위협이 되는 요인, 이런 내용들을 또 각 요인별로 쭉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이러한 변화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 시사점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이러한 표 안에 다양한 내용들이 나올 수 있겠죠. 환경이라는 것이 워낙 광범위한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내용들이 나올 수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한 번에 딱 보고 그러한 내용들을 추려서
전략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기 용이하게 이렇게 한눈에 파악이 가능한 표로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표를 활용해서 환경 변화가 가져올 기회 요인, 위험 요인, 그리고 전략적 시사점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거시환경 분석을 한 예시를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은 현재 트렌드를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KIDP에서 작성한 근미래의 디자인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트렌드를 분석한 것인데요. 미래 전략 2020 보고서 디자인 미래를 만나다. KIDP에서 연구 분석해서 발표한 그런 내용 안에 포함된 내용인데요. 이 자료들은 여러분들이 디자인 DB를 찾아보시면 쉽게 찾아가지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 중 일부를 발췌했는데요. 일단 글로벌 메가 트렌드가 있습니다. 현재의 트렌드. 현 상황을 보니 지식 기반 융합 경제가 도래하고 있고 글로벌화가 진전되고 있고 녹색 성장 시대로 전환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핵심적인 그 요인들 그런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러한 변화가 향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내용도 함께 정리가 되어 있죠. 판도 변화의 세 가지 동인. 이러한 변화를 이끄는 그런 요인들이 있다는 것이죠. 시장의 중심층이 이동하고 있다는 것. 예를 들어서 선진국에서 신흥국, 브릭스라고 하죠.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이렇게 이런 신흥국들로 이제 그 시장의 중심층이 옮겨가고 있다. 그리고 공급 중심에서 수요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다. 대량 생산에서 맞춤형 생산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 이러한 내용들이 각각의 산업, 자동차 산업, 전자 산업, 소재 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러한 내용들이 판도 변화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는 내용에 각각의 산업별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술 패러다임은 어떻게 전환되고 있으며 이런 것이 또 각각의 산업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내용들 정리가 되고 있고요. 글로벌 전체 기조를 변화시키는 요인들에 의해서 동인들에 의해서 각각의 산업들, 자동차나 전자나 소재 사업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러한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향후에 글로벌한 메가 트렌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겠죠. 도시화, 스마트 제품 및 서비스, 기술 개발과 혁신의 가속화, 민수형 유산 개발 경쟁, 헬스와 웰리스 이런 것들이 이제 트렌드가 될 것이고 내용에서 보면 이렇다라는 것들을 쭉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회 경제의 변화, 그 거시환경 분석하는 분야죠. 제로 혁신, 전기 자동차의 등장이라든가 새로운 사업 모델, 미래 보조 이런 것도 역시 향후의 트렌드로 예측 가능한 것들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 내용들도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가 그리고 향후에 예측되는 그 향후의 트렌드가 산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특히 내가 속한 산업, 디자인이라고 그러면 디자인 산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것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향후 디자인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환경 분석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향후 트렌드 중에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파악한 것이 되겠죠. 사회, 기술, 경제, 환경, 정치 그대로 스티프죠. 스팁 분석에 나오는 그 분야 그대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사회적인 측면에서 디자인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 환경의 요소 같은 경우에는 인구 구성이 변화하고 있고 고령화가 되고 있고 가족생활 그리고 곤충보건에 관한 내용들이 나와 있고 기술 같은 경우에는 융합화에 관한 내용들 그리고 친환경과 경영에 관한 내용들 소재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겠죠. 경제와 관련해서는 세계화, 지역화, 소득의 불균형,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환경과 관련해서는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수자원의 관리 그리고 표토와 농업 시스템, 대기의 질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될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와 관련해서는 법적인 문제, 정부 규제와 감독 그리고 새로운 법제도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될 것이다라고 이제 분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디자인 산업과 관련해서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디자인이 주목해 봐야 할 그런 분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향후 트렌드를 통해서 성장 산업을 예측을 하고 이런 분야에 대한 디자인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러한 조사 분석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성장 동력 산업 해가지고 녹색 기술 분야, 첨단 융합 분야, 고부가 서비스 분야 이렇게 크게 나눠서 그에 해당되는 내용들 이런 식으로 쭉쭉쭉 정리한 거죠. 재생에너지라든가
물처리 부분, 그리고 융합 분야 같은 경우에는 방송통신 부분, 나노, IT, 로봇 이런 것들, 고부가 서비스 분야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헬스케어, 뭐 녹색 금융, 그리고 뭐 콘텐츠나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이 이제 고부가 서비스 분야로서 향후에 더 성장이 기대가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디자인 산업도 이런 쪽에 좀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그쪽 방향에 대해서 탐구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결론을 도출할 수가 있겠죠. 거시환경 분석을 통해서 나오는 내용들 크게 두 가지였죠. 주요 거시환경 요인을 선별해내고 그러한 요인별로 변화의 추세는 어떠한지, 그리고 그러한 변화를 이끄는 핵심 동인은 무엇인지, 그런 내용들을 조사하는 것이 있었고, 그리고 환경 변화가 가져올 기업에 있어서의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 그리고 전략적 시사점을 탐색하는 그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나눠봤었습니다. 거시환경 분석을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거시환경 분석하는 과정에서 파악이 되었는지 파악이 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될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살펴보면 일단 기업과 제품, 시장의 미래에 영향을 줄 정치, 경제, 사회, 기술, 자유, 인구 통계적인 환경 요인은 무엇인지, 각 환경 요인의 변화 추세와 향후 동향은 어떠한지, 각 환경 요인의 변화가 가져올 기업이나 제품, 시장에서의 영향 범위와 크기는 어떠한지, 거시환경 변화 중에서 해당 기업이나 제품, 시장에 대한 기회 요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위험 요인은 무엇인지. 그래서 이러한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에 대응할 전략적 시사점은 무엇인가, 이런 점을 파악하고 도출해내는지 여러분들이 거시환경 분석을 한 뒤에는 반드시 체크를 하면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거시환경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위대한 상품, 굳이 판매하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아니더라도 좋은 디자인이나 발명은 삶의 환경을 바꾸며 새로운 시대, 새로운 트렌드를 창조해내죠. 저는 그 대표적인 예를 테슬라의 교류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디슨이라는 이름은 친근한데 테슬라라는 이름은 생소한 분들이 계시죠. 전기를 여러 사람이 쓸 수 있도록 한 사람이 이제 에디슨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물론 그것도 이제 틀린 얘기는 아닌데요. 사실상 에디슨 같은 경우에는 직류 전기를 쓰는 것을 고집했습니다. 직류 전기라는 것이 전기를 보낼 수 있는 거리가 길지 않기 때문에 곳곳에 그 직류 전기 발전소를 세워야 되는, 돈이 좀 많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 있었죠. 그런 사업을 이미 시작했고, 그를 통해서 이미 부를 창출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투자가 된 상태이고, 그를 통해서 이제 돈을 막 벌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에디슨 같은 경우는 테슬라가 교류전기를 해야지 더 멀리 갈 수 있고 효율적으로 전기를 발생시켜서 여러 사람들이 잘 쓸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에디슨은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라는 정도가 아니고요. 에디슨이 발명한 것 중에 전기의자가 있습니다. 전기의자. 어디에 사용하는 것인지 아시죠? 그 의자를 발명한 이유는 교류전기가 이렇게 위험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의도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사람들이 쓰는 전기 어떻습니까? 교류전기죠. 자, 테슬라라는 이분. 어떤 분들은 테슬라의 일화에 감명을 받고 과학자의 길을 걷게 되었다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테슬라라는 이름이 생소한 분들은 인터넷에서 테슬라라는 이름을 한번 꼭 찾아서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런 과학자지만 디자인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이라면 테슬라가 가졌던 생각, 정신에 대해서도 알아두시면 좀 좋을 듯 합니다. 자, 거시환경 분석,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시대가 바뀌어가는 양상에 큰 영향을 미친 그런 제품들이 떠오를 수가 있겠죠. 어떤 제품이 떠오르시나요? 시대를 바꾼 디자인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요 근래에 시대를 바꾼 대표적인 디자인하면 떠오르는 굿 디자인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굿 디자인의 아이콘. 아이폰이죠. 자, 아이폰 개발 당시의 트렌드가 어땠을까요? 이제 MP3 시장이 이렇게 점점 더 퍼지고, MP3에서 이제 PMP로 넘어가고, PMP의, 그런 기능들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단순하게, 음악 듣고 동영상 보는 게 아니라, 사전의 기능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기기로 변모하는 시대였고요. 휴대전화 어떻습니까? 데이터를 기록하고 저장하고,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고, 플레이하고, 또, 휴대전화 안에 MP3 기능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서 MP3 기능으로도 하는 그런 시대적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 그 아이폰을 개발할 당시의 트렌드가, 이러한 그 디지털 기기가
컨버전스 되는, 그런 컨버전스의 속도가 점점 더 붙어가는, 컨버전스 가속화 시대에 아이폰의 등장이라는 것은 오히려 등장하지 않으면 좀 이상했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mp3 파일의 개념이 별로 많지 않았던, 뭐 당시 저는 몰랐습니다만 1993년도에 모 업체에서 주관한 국제 디자인 공모전에서 집에 있는 오디오와 휴대전화 기능을 연결해서 집 밖에서도 집에 있는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기기를 구상해내서 제출했습니다. 주크박스처럼 여러 개의 CD를 재생시킬 수 있는 오디오를 집 전화와 연결시켜서 밖에서는 휴대전화 겸용 리모컨으로 그 기기를 조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그 기기를 조작해서 밖에서도 음악을 들을 수 있게 하는 그런 기기를 사석했던 것이죠. 뭐 공모전에 출품을 했다니까 결과가 궁금하신 분들 뭐 참가상과 다를 바 없는 입선을 했습니다. 이게 제가 좀 실수를 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오디오 기기 부문으로 출품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디오 기기 부문보다 오히려 통신기기 부문으로 출품을 했으면 더 좋은 성적을 거둘 가능성이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또 같은 해 학교 전공 수업 중에서 제품 디자인 수업이 있었는데 이 시간에는 제가 테이프나 CD 대신에 그 칩을, 음원을 담을 수 있는 칩을 끼워서 목걸이처럼 목에 걸고 다닐 수 있는 그런 뮤직 플레이어죠. 그때는 뭐 mp3라는 개념 자체가 별로 없었으니까 그 뮤직 플레이어에 대한 아이디어 스케치를 과제로 평가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요즘에야 뭐 메모리칩, USB 이런 게 당연하고 지금 같은 경우는 마치 원시 시대부터 뭐 그런 것들이 존재해왔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만 그 당시는 그 5.25 플로피 디스크, 뭐 기억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플로피 디스크에서 3.4인치 디스켓으로 바뀐 지 뭐 얼마 되지도 않았던 시절이고 집에 PC 있던 사람들도 그다지 많지 않았고 하드디스크 용량이 100메가가 넘어간다고 하면은 우와 하던 뭐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당연히 뭐 휴대용 메모리라든가 음악을 저장할 수 있는 작은 칩 이런 것들은 생각하기가 쉽지 않았던 그런 시절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저 같은 사람들은 빼고요. 그 수업 시간의 주제, 그 당시 그 제품 디자인 수업 시간의 주제는 근미래, 5년 후에 나올 만한 제품을 디자인하는 것이었거든요. 당시 제 그 아이디어 스케치를 본 선생님께서 이게 근미래에 나올 수 있을까? 뭐 이런 반응을 하셨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제품의 실현 가능성 여부를 떠나서 뭔가 그 형태적으로 보일 수 있는 아이디어, 형태적으로 보여지는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별반 없었던 거죠. 뭐 칩, 뭐 그냥 조그맣고 네모나고 뭐 그걸 끼우는 거, 뭐 밑에서 집어넣든 위에서 끼우든 형태적으로는 그다지 뭐 아이디어를 보여줄 만한 요소가 많지 않았겠죠.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좀 방향을 좀 다른 방향으로 잡도록 유도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다음에는 카스트 테이프 릴이 있죠. 카스트 테이프 보면은 이제 돌아가는 쪽하고 감기는 쪽 양쪽으로 되어 있는 이거를 겹쳤습니다. 겹쳐서 부피를 상당히 줄일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카스트 테이프의 릴을 겹쳐서 당시 나오던 그 워크맨과 같은 그 휴대용 카스트 플레이어보다 훨씬 더 소형으로 만들 수 있는 제품, 그 아이디어로 이제 디자인을 바꿨거든요. 어쨌든 좀 말이 길어졌는데 이게 벌써 20년 전의 일입니다. 20년 전 일인데 3년 동안 군대 생활을 같이 한 군대 동기의 이름도 이제 제가 깜빡깜빡하거든요. 이렇게 그 오랫동안 같이 생활한 사람의 이름들도 깜빡깜빡하는 저 같은 인간이 그 수십 년 전의 일을 어떻게 다 일일이 기억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그 수업이 지난 바로 한 1, 2년 후에 그 음반 속에 담겨서 CD를 사야만 들을 수 있었던 그런 곡들이 PC통신 동호회, 뭐 그 당시에 이제 PC통신 유니텔 천리안 나우누리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이런 PC통신 동호회 게시판을 통해서 MP3로 만들어져서 그 CD를 통해서만 들을 수 있던 곡들이 MP3라는 파일로 만들어져서 그런 PC통신 동호회 게시판을 통해서 암암리에 유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졸업하던 해던 1997년에는 급기야 휴대용 MP3 플레이어가 등장을 했죠. 이제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그 시절이 생각난 거예요, 저는. 그 당시에. 97년도 뭐 전후해가지고. 야, 네, 그 대학교 2, 3학년 때 내가 가지고 있던 이런 생각들이 이미 시대를 앞서했었구나. 저에게는 그게 엄청난 자부심이었습니다. 남들은 아무도 몰라요. 저만 알아요. 어쨌든, 뭐 그런 자부심이 생겨서 그 오랜 과거의 일을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뭐 이런 그 시대를 거쳐서 콘텐츠가 디지털하기 시작한 거죠. 아이폰 얘기하면서 이제 아이판 말씀을 드리려고 이 얘기를 꺼냈는데, 그
그 유효기간 한참 지나가지고 폐기 처분되어야 마땅할 제 얘기만 늘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이제 아이팟 얘기를 한번 돌아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그 시대의 트렌드를 바꾼 제품이 아이폰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시대를 바꾼 것은 아이폰도 아이폰이지만 아이폰 이전에 아이팟이라 생각을 합니다. 아이팟에 대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애플에 복귀한 다음에 스티브 잡스가 아이맥의 성공을 통해서 그 판단력을 굉장히 천재적이다라고 인정받기 시작했죠. 그랬던 그가 이제 몇 년 잠잠하다가 2001년 10월경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요. 2001년 자우지가 뭐 가을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오랜만에 대중들한테 얼굴을 드러내고 뭐 한참 뭔가 프레젠테이션 하다가 청바지 주머니에서 조그만한 기기 하나를 꺼내냅니다. 아이팟이었죠. 청바지 주머니에서 꺼낸 조그만한 기기 아이팟이었습니다. 2001년 정도 그 시대. 이미 97년도에 mp3 플레이어가 나왔어요. 과연 이렇게 mp3에 대해서 설명하고 아이팟을 꺼내든 스티브 잡스, 그 제품에 대한 반응 어땠을까요? 물론 그 프레젠테이션의 황제답게 뭐 스티브 잡스는 뭐 박수 받고 뭐 사람들이 좋아했겠죠. 하지만 그 제품에 대한 초기의 반응은 상당히 냉담했던 것 같습니다. 뭐 이미 mp3 플레이어는 여러 업체에서 만들고 있잖아. 저게 목미? 이런 반응이었겠죠. mp3 플레이어 시장은 도입기를 이미 지나서 성장기에 진입한 지 오래였고 이미 여러 업체에서 mp3 플레이어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애플의 경우는 뒤늦게 아이팟으로 mp3 시장에 진입한 것이죠. 젊은 세대들의 다수가 이미 mp3 플레이어를 사용하고 있었죠. 더 이상 테이프나 CD 같은 하단 미디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인구를 봤을 때, 인구의 구조를 봤을 때 인구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경제력을 지닌 베이비 부모 세대들, 이런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이 베이비 부모 세대, 어떤 세대인가요?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에는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에 그런 세대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늦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6.25 전쟁이 끝나고 난 1953년 이후 정도의 세대들을 이제 베이비 부모 세대라고 하는데요. 부모가 아니라 부모죠. 베이비 붐머. 이런 그 인구의 구조에서 상당히 많은 그 인구 구조상의 그 가장 넓은 허리 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이런 베이비 부모 세대는 대다수가 mp3를 거의 이용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mp3의 사용 경로라는 것이 상당히 좀 까다로웠습니다. 이제 컴퓨터를 켜서 인터넷에 접속을 하고 P2P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야 됩니다. 당시 뭐 P2P 프로그램 어떤 것이 있을까요? 소리바다 파이구리 이런 것이 이제 떠오르시죠? 그 당시 그 음악 다운로드 받는 가장 유명한 P2P 프로그램은 넵스터였습니다. 저도 참 넵스터 하면 그 안타까운 게 한 가지 딱 생각나는데 저도 이제 넵스터를 통해서 재즈 곡들을 굉장히 많이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뭐 1930년대의 그 희귀한 곡들부터 시작해가지고 7, 80년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곡들을 다운로드 받았는데 그 하드가 깨져버렸어요. 복구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지금도 생각하면 무척 아쉽습니다. 그 곡들 지금은 구하기 무척 어렵거든요. 넵스터 그게 활성화되었을 때 그때 딱 받아놨던 지금도 구하기 힘들고 실제 음반을 구하려도 사기도 쉽지 않은 그런 곡들을 다 받았었는데 어지간 그런 P2P 프로그램들을 구해서 설치해야 됩니다. P2P 프로그램 뭐가 있는지 검색해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설치해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그래서 곡들을 찾아서 다운로드 받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곡들이 다운로드 받으면 어디 있습니까? mp3 플레이어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렇죠. PC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곡을 듣기 위해서는 mp3 플레이어를 PC와 연결시켜가지고 저장되어 있는 곡들을 mp3 플레이어로 옮겨야 됐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복잡한 절차를 거쳐가지고 mp3 곡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뭐 아무리 복잡한 것이더라도 익숙해지면 밥을 차려 먹는 것보다 더 쉬울 수 있겠지만 뭐든지 처음 접한 것은 쉽게 익히기가 그다지 그렇게 쉽지가 않죠. 특히 컴맹인 경우 또 이제 막 컴퓨터를 시작한 사람이라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인구의 상당한 숫자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이런 절차와 방법을 좀 낯설고 생경한 것으로 또 내가 하기는 좀 까다로운 것으로 느낄 수도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스티브 잡스는 이러한 상황을 파악한 것이죠. 그래서
누구나 쉽게 mp3 파일을 접근할 수 있게 하면, mp3를 이용하게 하면 시장이 확대될 것이라는 것을 직감한 것 같습니다. 아이팟을 처음 공개하던, 프레젠테이션 하던 스티브 잡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Music is a part of everyone's life. 음악은 모든 사람의 삶의 한 부분이다. 그러면서 라지 타겟 마켓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라지 타겟 마켓. 음악은 특정한 계층들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좋아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현 상황을 보면 mp3 플레이어는 일부 계층들만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mp3 플레이어를 만들면 시장은 경계, 그 바운더리 없이 세계적으로 더욱 커질 것이다.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등장한 것이 아이튠즈이고 아이팟입니다. 기존의 제품, 이거는 기존의 mp3 플레이어들은 음원의 재생에만 다 집중되어 있었죠. 그 기능들이. 스티브 잡스는 사용자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mp3 음악을 듣게 되는지 주목한 것입니다. 기존 업체라고 해서 사용자가 이런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서 mp3 음원을 입수하고 있다는 상황을 몰랐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알고 있었을 것이라 생각을 해요. 제품 조사를 하면서 그 정도 몰랐겠습니까? 당연히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들은 그 mp3 파일에 반감을 가진 음반 유통 업체들과도 얽히고 싶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그 기존의 뭐 CD나 테이프 카세트 같은 그런 딱딱한, 물리적으로 딱딱한 그 매체를 통해서 음반을 유통하던, 콘텐츠를 유통하던 그런 유통업체들과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그다지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너무 까다롭기 때문에 접근하기 싫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반면에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음원이 점점 더 많이 유통될수록 그들의 mp3의 수요는 더욱 증가할 그럴 가능성이 더 높았겠죠. 아이팟의 성공 신화가 생겨나게 된 데에는 제품의 조작 방식이나 스타일도 분명 한몫을 했겠지만 그 핵심은 P2P나 인터넷 접속, 검색의 번거로움을 건너뛰게 한 아이튠즈에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아이팟이 그 세계 그 음원 시장에 커다란 변동을 가져왔는데 왜 유독 우리나라에서만은 그런 아이팟의 신화의 그 생생함, 그런 것이 별로 느껴지지 않을까요? 아이팟이 신화를 창조한 제품이라는 느낌이 우리나라에서는 그다지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너무 똑똑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너무 똑똑해서 그 당시 이제 언더그라운드 마켓, 그 어둠의 시장이죠. 소리 바다나 화일구리, 뭐 이런 그 어둠의 시장을 주도하고 있던 그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mp3를 사용하는 것에 다운받고 그걸 플레이에 옮겨가지고 사용하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음원을 돈 내고 사야 하는 mp3 따위 필요 없는 거죠. 돈 안 내도 되는데 내가 못하러 그걸 돈을 내면서 그걸 써야 돼?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굳이 뭐 아이튠즈 같은 거 필요 없었던 겁니다. 워낙에 뭐 그런 거 없어도 자기가 원하는 음악 잘 찾아서 공짜로, 물론 어둠의 경로이지만 들을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굳이 뭐 돈을 내고 음원을 사게 만든 그런 체계, 그게 아무리 음원을 검색하고 찾아서 듣기 쉽다 하더라도 자기 돈 내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를 제 생각에 전혀 못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그들의 부모님들, 베이비 부모인 아빠 엄마, 그들은 어땠을까요? mp3 플레이어? 아마도 그렇게 익숙한 제품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분들이 mp3 플레이어를 직접 구매한 적이 있을까요? 지금 보면은 그러한 베이비 부모인 세대 분들이 mp3 플레이어 사용하는 것 종종 보실 겁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그 mp3 플레이어를 직접 구매했을까요? 아마도 대부분 그 자식들이 용돈을 모으거나 뭐 취업한 경우라면 월급날 선물로 하나 사들었을 것입니다. 그냥 그 기기만 드렸을까요? 제 생각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일단 부모님이 좋아할 만한 노래 잔뜩 다운받은 다음에 그걸 이제 그 mp3 플레이에 넣어서 아마도 들으면서 플레이하는 방법만 알려드렸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들으실 수 있어요. 뭐 스킵하는 방법, 곡을 스킵하는
다른 곡으로 바꾸는 방법이라든가 플레이하는 방법, 그 정도만 알려드리고 선물로 드렸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 큰 불편 없이 한동안 잘 들으시죠? 그러던 어느 날 평소엔 잘 찾지도 않던 그런 아들, 딸들을 찾으십니다. 그러시면서 아들, 딸들한테 야, 이 노래 좀 찾아서 좀 넣어줘. 그러면서 이제 mp3 플레이어를 아들, 딸한테 다시 돌려주고 다운로드 받아서 그 곡을 이렇게 딱 담으면은 그거 오래 걸립니까? 몇 번 안 해서 그냥 쓱 노래 받아가지고 다시 돌려드리죠. 들으시라고. 자, 이러니 우리나라에서 아이팟이 그다지 크게 이슈가 될 만한 제품이 되었겠습니까? 물론 세계적으로는 이슈였지만. 자, 이런 그 사용의 절차, 사용자가 얻는 가치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살펴본 것이죠. 사용자의 환경 자체를 크게 본 것입니다. 아이팟이나 아이폰의 그 디자인적인 스타일적인 요소만 가지고 디자인을 논한다면 그 반의 반도 거시적인 환경이나 트렌드의 변화, 시장 변화나 제품의 특성, 그리고 사용자와 USP, 차별화된 판매 포인트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 조사됩니다. 당시 음반 시장 어떻습니까? 여전히 CD, DVD 같은 딱딱하고 물리적인 그런 미디어의 콘텐츠를 저장해서 담아서 판매하는 거대 음반 업체와 유통업체들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유명한 뮤지션 같은 경우라면 곡을 하나하나 파는 것보다 음반을 통해서 한꺼번에 여러 곡 판매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스티브 잡스는 걸출한 뮤지션들과 접촉을 합니다. 유투의 보노, 그리고 믹 제거, 이런 걸출한 뮤지션들과 음반 제작 업체들을 설득을 해서 아이튠즈 스토어를 통해서 각 곡을 음반 통째가 아니라 각각 팔 수 있도록, 그것도 저렴한 가격에 각각 판매할 수 있도록 계약을 맺습니다. 아이팟 출시 초기의 반응, 냉담했다고 했죠? 이런 냉담한 반응에도 불구하고 그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아이팟의 그 사용 방식, 그 당시의 mp3 플레이어들을 보면 대부분 버튼을 눌러서 곡을 선택하거나 볼륨을 조정하게 됐었죠. 아이팟은 어땠나요? 곡을 검색하거나 볼륨을 조정할 때 그 휠을 적용했습니다. 아이팟의 휠, 그 아날로그가 지닐 수 있는 편리함을 디지털 제품에 적용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아이팟 휠을 통해서 사용자들은 제품을 쉽게 조작할 수 있었죠. 이런 편리함과 더불어서 쉽고 편리한 음원의 검색, 선택, 그리고 또 mp3 플레이어 기기에 저장하는 이런 방식들, 이러한 방식들이 잠재 소유자의 욕구를 폭발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아이튠즈는 음반 시장의 생태계를 바꿔버렸죠. 자, 이렇게 아이팟이 히트를 치고 계속 이제 어쨌든 그 아이팟 제품을 진화시켜 나가야 되겠죠. 기술이 개발되면 새로운 기술들을 적용하고 그런 새로운 기술들을 도입해서 다음 상품을 개발하는 그런 이제 리뉴얼 단계에서 이제 아이팟의 다음 모델에 적용할 그 다접점 정전기식 터치 스크린 기술이라고 하죠. 그 지금 아이팟 터치나 우리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에 사용되고 있는 그런 인터페이스 방식, 다접점,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를 찍어서 그것도 이제 꾹꾹 눌러서 감압, 압력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이제 정전기가 생기는지, 다 맞닿아 있는지 이것만 이제 측정을 해가지고 이제 인식을 시켜서 조정을 할 수 있는 그걸 이제 다접점 정전기식 터치 스크린이라고 하죠. 이런 기술을 탐색을 했습니다. 아이팟 다음 모델에 적용할 그런 다접점 정전기식 터치 스크린 기술을 탐색을 했는데, 당시 이제 터치폰들이나 그 터치 스크린을 통해서 작동을 시키는 그런 기기들은 대부분 감압식, 압력을 감지하는 방식의 터치 스크린을 사용하고 있었죠. 꾹 눌러서 압력이 감지되는 그 한지점만을 인식하는 그런 기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터치 스크린을 찾아봐라 해가지고 애플의 연구원이 여러 벤처 기업의 기술을 탐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적당한 녀석을 골라가지고 스티브 잡스에게 그 기술을 이제 보여줬겠죠.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시연되는 그 기술을 보고, 이거는 그 mp3 플레이어, 차세대 아이팟에 그 적용하기 이전에 한번 스마트폰을 만들어서 그 스마트폰에 적용해보자 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사실은 아이폰에 쓰이는 그 다접점 전기식 터치스크린 방식이 다음 아이팟에 적용될 기술이었던 것이죠. 아이폰에 쓰기 위해서 탐색한 기술이 아니라 결국 이렇게 이 기술이 이제 적용돼서 이제 아이폰이 출시하게 됩니다. 그 아이폰이란 건 어떤 제품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이팟에 통화 기능을 넣은 것입니다. 아이팟인데 통화할 수 있는 기능만 넣은 것이에요. 물론 스마트폰이기 때문에 통화하는 데 많이 사용하지만
이 기기 자체가 통화 위에 다른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미 존재해왔던 기기에 통화할 수 있는 기능만 넣은 것이란 것이죠. 아이폰을 통해서 스마트폰이 보편화되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 스마트폰의 보편화는 아이팟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아이폰이 몰고 온 스마트폰의 열풍은 스마트폰에서 큰 불편 없이 구현되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도 있죠.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것들. 이러한 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와 함께 소비자의 생활, 그리고 세계의 트렌드, 그런 세대의 문화를 바꾸고 있습니다. 자, 이거 거시환경 분석인데 왜 쓸데없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 싶으신 분들 계시겠죠. 그것도 상당히 제가 많은 시간 떠드는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환경의 변화와 인구 구조에 대한 인식들, 그리고 사업 분야의 구조, 그리고 아이팟의 경우에는 특별히 더 사용자 환경에 대한 통찰력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기술적 환경의 변화, 인구 구조에 대한 그런 통찰, 사업 분야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사용자의 환경은 어떠한지, 이러한 총체적인 통찰력이 아이팟이라는 제품을 만들어냈고, 이 제품에 통화 기능이라든가 촬영 같은 여러 가지 기능이 부여되면서 이러한 분야의 트렌드를 만들어냈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이러한 제품 분야의 트렌드가 전 세계의 문화를 바꾸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고객을 감동시키는 제품은 분야의 트렌드를 바꿔버립니다. 시대를 바꿔버리고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을 바꿔버립니다. 거시환경 분석 어떻습니까? 전혀 새로운, 이제까지 없었던 분야의 제품을 기획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해야 할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